저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중섭입니다. 제가 뭐 이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의를 별로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명칭이 좀 독특하죠. 극강이라고 해서 극강. 저는 처음에 극강이 뭔지 잘 몰랐는데 앞에서 이제 나오는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특강위에 극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강보다 좀 더 위에 있으면 뭐 좋은 겁니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극강은 특강보다 한 수 위다. 뭐 이런 이제 기획의 의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에 특강이 많으니까. 그런데 특강보다 강사를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 극강을 좀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강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라든지 자유하고 관련돼서 조금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참 요즘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제 걱정은 너무 사람들이 대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권뿐만 아니고 뭐 선거 때가 된다든지 어떤 이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도 그 문제를 두고 싸움을 해요. 뭐 그것이 심하게 되면 몸싸움까지 번지고 이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좀 더 성숙하면은 모든 문제를 말로 해결한다. 뭐 이런 차원까지 가고 말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주먹을 쓰면 안 되죠. 그러나 끝까지 말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정신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에서 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자비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비의 원리. 이건 불교 용어입니까, 자비는? 그런데 철학에서 자비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글이나 말에 대해서 되도록 건설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의 이 얘기나 글을 보고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 사람하고 이 입장이 다르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사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태도입니다. 남의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이 타인의 글이나 말에 대해서 무자비합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매도하거나 또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악플이 유행하고 악플이 심화되면은 자살까지 하는 우리가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것도 되게 우리가 문명 사회를 사는 사람으로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단적인 말을 좀 피하고 뭐 자기 주장을 극단적으로 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진다거나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좀 더 지향해야 할 태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비판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요즘 뭐 우리 정체성 얘기 많이 하죠. 국가 정체성. 그래서 NLL을 반대하거나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국가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본질이 뭐냐? 만약에 어떤 변화가 오면 대한민국이 아닌 것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정체성 문제도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 문제와 연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정체성의 위기.
에릭슨이 그런 표현을 썼나요? 그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특히 이제 그런 위기가 심한 경우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입니다.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 시민인가 한국 시민인가,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국 국가가 나올 때 내가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격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애국가가 나올 때 해야 되느냐 해서 군인에 있어서도 정체성이 중요하고 개인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국가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들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야? 또 국가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은 뭔가, 또 민족 차원에서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해서 정체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떤 또 신념을 주기도 하고 자존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정체성을 매개로 해서 전쟁까지 나가기도 하고 해서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내가 나를 남에게 소개할 때 나의 어떤 성질을 남한테 소개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가 남한테 알려지느냐. 이것도 일종의 자기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처음 만나면은 뭘 하죠? 악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름,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만나면은 이름을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뭐야? 지연이 중요하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이것도 묻죠? 이것도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물어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뭐 이런 거 묻죠? 대학이라든지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연, 학연, 혈연. 아버지가 뭐예요? 어머니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뭐였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지연, 학연, 혈연으로 규정을 하죠. 이것이 아직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문명사회로 나아가기의 전 단계다. 이건 물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학연, 내가 누구의 자식이고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공적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각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럼 뭐가 관심 있겠어요? 아,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자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걸 확대하게 되면은 너 취미가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좋아하는 계절이 뭐냐? 이건 우리는 잘 묻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을 시집 장가를 보내거나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해요? 예. 예를 들면 중매쟁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중매쟁이가 그 결혼 상대자한테 대해서 제공하는 인포메이션이 뭐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게 이 중매가 상업화되면 그것이 결혼 정보 회사가 됩니까? 많죠? 많이 생겼죠? 뭐 전철에도 광고가 많은데, 그럼 결혼 정보 회사에서 누구를 소개시켜 줄 때 그 사람들 요구하는 정보가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 사람은 어느 동네에서 몇 평 아파트에 산대, 대학원을 나왔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월급은 얼마래.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사 문제라든지 중매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면 대단히 객관적인 거죠. 철학에서는 그것을 수치로 하는 가능하다고 표현합니다. 숫자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직장이 어디래 그러면 뭐 월급이 얼마 받는 거라고 표시되고, 학력이 어떻대 그러면 몇 년 교육을 받은 거로 표시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잘생겨서 못생겨도 이거 대개가 수치로 하는데 키가 얼마래? 몸무게가 얼마래? 그래서 객관적인 요소를 중시하게 되는 건데 그건 대개가 수치로 하는 가능한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제하고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에 너 무슨 주의자니?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너의 이념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너의 이념이 뭐냐? 그래서 오히려
뭐 종교가 뭐냐, 너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너의 이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피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다를 때 사람들은 열을 내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좋은 사회인지 나쁜 사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는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어떤 정치적 현안을 앞두고 아버지와 자식이 갈라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뭐에 찬성하는데 자식은 뭐에 찬성한다. 뭐 아버지는 뭐 야당을 지지하는데 아니면 아버지는 여당을 지지하는데 자식은 야당을 지지하고 뭐 이렇게 반대 정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대화의 소재는 되지 않지만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너 어떤 종교를 믿느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너는 무슨 주의자냐?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주의로 산다고 할 때 삶의 태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로 산다라고 할 때 사회 태도가 달라요. 나는 공산주의자다. 그 다음에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삶의 태도도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정치적 성향?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내가 무슨 주의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내가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형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 제도, 정치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어떤 사회를 규정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이념입니다. 이념. 그래서 이념은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념이 너무 극단화되는 사회는 또 이념 갈등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 못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념 갈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내가 무슨 주의냐라고 얘기할 때에 일관적으로 무슨 주의자인 경우는 드물어요. 사안별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중도가 많은 이유는 그런 거겠죠. 일관적으로 이념적인 기준을 모든 사안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평소에는 이념적인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정치하고 연관된 선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사회의 어떤 뜨거운 쟁점이 부각할 때 우리는 이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NLL 이것도 때려 보면 이념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NLL을 국경선으로 인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NLL을 인정하지 않은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국단적으로는 도대체 헌법을 준수 안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복지 문제, 복지도 노인 복지 문제, 무상급식 문제, 육아 수당 문제 이런 것도 전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념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대학생들 관심이 많은 게 반값 등록금 문제. 이것도 이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인 경우에는 이 이념을 표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되게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 정치인들은 자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이념에 따라서 굳이 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이념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내가 무슨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짜여지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념의 영향을 받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대부분 의식을 못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이념 조사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해요. 물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아니면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이 용어로 해서 뭐 그 사람은 보수주의고 그 사람은 뭐 진보주의다. 전 이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좌다 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사람은 좌측인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우쪽이다, 우파다, 또 아니면 중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중도로 이념을 크게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일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 전부 우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도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경우도 많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일상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우파는 누구를 지지하고 좌파는 누구를 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정당이 뚜렷한 이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난번 선거 때를 보더라도 한나라당하고 그때 이름이 뭐 새누리당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정당 명칭이 뭐였죠? 네? 민주당이었어요? 이 두 정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어떤 정당에 대해서 뭐 똑같아요. 다만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우파 정당이면은 복지를 좀 자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경제의 자유를 주고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똑같았습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념적인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정당별로. 적어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양당 다가 뭐예요? 정도의 차이만 했지 경제민주화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어요? 다 사회통합하겠다 그러고.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이념에 민감해요. 왜? 그것이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가 정치인들이 그 이념 조사를 참고로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봤더니 유권자들이 보수가 있고 보수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는데 중도파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도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좌파 정당도 중도가 좋아하는 정책을 만들고 우파 정당도 중도가 좋아하는 정책을 만들니까 결국은 중간 쪽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의 아니면 정당의 이념적인 특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가 이제 이 언론에서 이념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발표되는 걸 보게 되면요. 이거 제가 최근에 이게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이 경향신문에서 그 조사한 그 발표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이념 성향이 2007년도나 2000년도 중반과 비교해 가지고 보수 쪽이 좀 많아졌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좀 2013년도 1월 달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조사를 해봤더니 보수가 37.5%고 진보가 21.2%다. 언론에서 이제 보수 진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저도 그냥 할 수 없이 보수 진보를 씁니다만 이 보수는 우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진보라고 하는 말은 좌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훨씬 지지층이 보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20대와 40대에서 진보 이탈이 확연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장기적으로 5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거에 좀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좌파적인 색깔을 띠기보다는 우파적인 색깔을 띠거나 중도적인 색깔을 띠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가 그렇고 2012년도에 조사한 거에 하면은 보수가 28.8%, 중도가 37.2%, 진보가 28%였어요. 그러다가 23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보수가 37.5%가 됐고 중도가 36%가 됐고 진보가 21%가 된 겁니다. 진보가 한 7% 정도 빠졌죠. 그리고 나이별로도 이게 쭉 틀려요. 전체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고 60대 이상 우리 이제 어르신이라고 부르죠. 60대 이상에서는 보수 57%나 돼요. 그리고 중도가 22%고 소위 말하면 진보라고 하는 거 좌파는 13.3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는 보수가 54%고 중도가 34%고
진보가 9.5%예요. 그리고 50대에서는 진보가 가장 적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현상이죠. 그리고 진보가 가장 많은 거는 30대예요. 30대는 진보가 31.3%가 되고 중도가 42%고 보수가 22%밖에 안 됩니다. 물론 20대에서는 또 보수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주로 나이에 따라서 그걸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세대가 정치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론도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죠. 어느 신문이면 무슨 파다. 뭐 해가지고, 어느 또 신문사에서 본 걸 봤더니 뭐 언론사 중에 뭐 가장, 진보적인 언론 매체는 뭐고, 뭐 보수적인 언론 매체는 뭐다. 이제 이런 얘기도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에 이렇게 뭐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조사를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수 진보를 따지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 이것도 뭐 좌파 중에서 가장 좌파적인 언론 매체인데요. 이 프로메테우스가 200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봤더니 프로메테우스는 간단하게 했어요. 설문지를 6개를 낸 겁니다. 국가보안법. 이제 우리가 이념이 갈라지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2005년도면 이게 노무현 정부지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가 토지 공개념 주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나 뭐 최근에는 이 토지 공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파업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는 고교 평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가지고 적극 찬성하면 1점을 주고 대체로 찬성하면 2점을 주고 잘 모르겠다. 중립이면 3점을 주고 대체로 반대하면 4점을 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5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6가지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중립이냐 또 찬성할 때 적극이냐 소극적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할 때 적극이냐 소극 해가지고 그걸 합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념이 표출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은 평균 점수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경제적으로 봐가지고 경제 성장보다 소득 분배의 가치를 중시한다. 이건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거는 좌정도지요. 생산보다는 성장보다는 뭐예요? 분배 쪽으로 지지하면은 이거는 좌쪽입니다. 그러다가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 아니면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고급 평균화에 대해서도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고급 평균화에 찬성할 수도 있어요. 또 성장에 찬성한 사람이 고급 평균화에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일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대개는 이 좌파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소득 분배를 지지하고 토지 공개념을 지지하고 노동자 파업권을 지지하고 고급 평균화를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되게 우파는 뭐예요? 이거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사람은 섞어서 찬성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우파냐 좌파냐라고 여론조사를 할 때에 어떤 항목을 넣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주류적인 사회적 쟁점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놓고 본다고 하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되면 좌파고 반대를 하게 되면 우파가 됩니다. 이러니까 어떤 정치적 쟁점마다 이념의 지향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념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좀 더 우파적인 정부가 집권할 때가 있고 좀 더 좌파적인 정부가 집권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향을 보더라도 고정적인 우파 지지자가 있고 고정적인 좌파 지지자가 있고 중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쟁점 사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좌파냐 우파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미국에서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 이제 할 때 우리나라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아서라고 하는 그 학자가 분석한 걸 보면요.
이제 사람의 이념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의 자유하고 경제적 자유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의 시장 경제를 강하게 지지하느냐 아니면은 개인적 자유를 강하게 지지하느냐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보아서에서 묻는 거는 이런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관련돼서는 안전벨트 우리나라 이걸 합법화했습니다. 해가지고 안전벨트를 안 매게 되면은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 게 좋으냐, 매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미국에서 총기 문제가 중요하죠. 총기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군은 모병제로 하는데 찬성하느냐, 아니면은 징병제에 찬성하느냐. 말이 하나는 법으로 금지해내야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도색 잡지를 마구 살고 파는 거를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하고 관련된 거는 예제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로 해야 자유로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아니면은 기부금을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허락 없이 집을 짓는 것은 찬성하냐, 반대하냐. 또 나아가서는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자동차 책임보험에 법적으로 강제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책임보험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임금을 하는 게 최저임금법인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헌법에 나옵니다.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해서 이런 거에다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50점대에 오면 중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찬성하는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점수가 높은 걸로 하는 경우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사고 외국인 노동자를 그냥 마구 고용하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에 반대하고 이런 거 다 반대하는 경우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 보아서는 이런 이념에 따라 가지고 이 이념의 분류를 순수 자유주의자, 이건 리버테리언입니다. 이것도 자유지상주의로 우리나라 번역되고 있는 저는 순수 자유주의자가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용어를 쓰는데요. 순수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는 우익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 미국 자유주의자는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자유주의자가 아니죠.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좌익에 가깝습니다. 좌익. 그 다음에 권위주의자. 그래서 점수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국가가 개입이 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경제적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아서가 분류한 것 중에는 자유지상주의하고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주의자는 미국의 공화당이 되겠죠. 정당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미국에서 쟁점이 되는 게 동성애하고 낙태 같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은 동성애나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리버럴이라고 하는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되겠죠. 이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그러지만은 동성애하고 낙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리버테리언, 순수자유주의자들은 두 개 다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주의자들은 두 개 다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는 찬성하고 개인의 자유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리버럴들, 미국의 리버럴들, 민주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는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겁니다. 이게 입장이 갈리는 거죠. 리버테리언들. 미국에서 리버테리언은 그 정책 입장에 대한 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개 다 찬성하는 거예요. 말이 하나라도 합법화해라. 그걸 법으로 금하지 말아라. 도색 잡지 마음대로 팔게 해라. 뭐 심지어 강한 경우에는 남녀 사이에 성인 남녀 사이에 자유로운 성적 생활을 하도록 해서 그거를 몇 춘까지 그냥 합법화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순수 자유자들은 대단히 자유를 중시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사안별로 개인들의 이념적인 지향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경제적 자유는 대개가 복지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정세 정책보다는 감세 정책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걸 반대하죠. 그 반대로 경제적 자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게 좋다. 그리고 경제 과정에 대해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는 게 좋다. 규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경제 활동을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조금 더 공익에 합당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입장이죠. 복지를 확대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세를 찬성하게 되고 경제적인 규제를 많이 강조하게 되고 심하게 하게 되면은 이 민영화에 반대하게 됩니다. 민영화를 반대하지 말고 좀 국유화를 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념은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주의자냐라고 하는 결정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나의 이념이 표출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국내 여론기관에서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치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가지고 많이 조사를 하고 또 정치인들은 그런 국민의 이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시민들의 이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이념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 이념이 구현되는 방법, 가장 강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정치를 통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확산하고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주의가 옳다 아니면 자유주의가 대단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구현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선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주의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짜고 사회를 짜고 그 다음에 또 정치 어떤 변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이념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슨 주의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